40주년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주는 의미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마음속에 도는데 뭔가 가볍지 않은, 그렇지만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또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는 것을 앞에 또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발표를 보면서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명과 함께 펼쳐진 질병 그리고 의학적 전략, 10분 안에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문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병은 문명의 소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혁명부터 문명 시대로 들어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혁명,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것을 이제 전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가축화해서 생산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조건, 동물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문명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자체는 바로 전염병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 제가 75%라고 여기는 적혀 있지만 사실 몰라서 그렇고요. 거의 다가 동물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소, 탄저병, 천연두, 디프테리아, 돼지, 염소 다 왔고 가축은 아니지만 쥐가 흑사병을 일으키는 건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동물, 박쥐가 일으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소나 돼지나 염소는 오랫동안 우리가 접촉을 했고 가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만큼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적응돼 있고 균형을 이루고 쥐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쥐는 굉장히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박쥐는 포유류지만 생태계에서 인간이 접촉하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있는 포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거기까지 접촉하게 됐고 이제는 포유류랑 접촉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사스, 메르스, 코로나 전부 다 박쥐에서 왔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전염병을 말씀드리면 흑사병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흑사병은 박테리아,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쥐벼룩에 살고, 쥐벼룩은 쥐에서 살고, 이 쥐가 다니면서 퍼뜨렸는데 퍼뜨린 건 이제 박테리아를 퍼뜨린 거죠. 그리고 14세기, 사실은 흑사병은 3번 왔습니다. 5세기, 14세기, 19세기에 왔습니다. 우린 그런데 잘 알려진 거는 3번 다 굉장히 대규모의 사망자를 냈습니다만 14세기 흑사병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피해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 때문에 병이 생겼구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그럼 14세기에 페스트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유럽에 큰 피해를 우린 받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북경 위쪽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북경 위쪽에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우리는 피해 규모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다는지는 숫자로는 모르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만 문헌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을 가고요. 또 해상로를 타고 갑니다. 이게 14세기입니다. 이때는 몽골 제국이 유럽을 상당히 공략하던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그 항로가 다 완성되면서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유럽의 전역에 퍼집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갔을까요? 우한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는 상당히 반복된다.
또 한편으로는 문명의 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명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 또 왜 14세기냐? 14세기는 유럽의 도시가 현재의 도시의 체계가 완성된 게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된 게 14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니까 사회가 바뀝니다. 아까 잠깐 그 르네상스 얘기 나왔지만 르네상스의 우리 대표적인 또는 선도적인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지 않습니까? 이 데카메론에 보면 패스가 얼마나 심하다, 부모가 자녀까지 버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카메론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10명의 7명의 여성과 3명의 청년 열흘 동안 이야기를 100편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도사가 꾀를 내서 수도사가 부인의 침대에 들어가서 함께 즐긴다.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게 14세기의 일이고요. 근데 사실 이때 이탈리아는 요 바로 전에 이탈리아는 어떤 이탈리아였냐면 금요일에 고기 먹어도 사형당하는 그런 수준의 이탈리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설이 문학 작품으로 나오는 그런 거가 됐죠. 근데 그거의 계기는 페스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절대적인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권위 체계가 이제 말하자면 해체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의 역사를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고 도시 하층민을 형성하고 도시에서 이런 생활의 주거 조건을 갖는 그런 거죠. 1850년대 런던의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런던이 이렇게 생겼는데 같은 때 런던의 뒷골목은 사실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상수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1850년에 런던에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런던의 빈민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런던 1850년대 런던은 대영 제국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던 때고 그때의 런던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펌프물을 공급해서 먹는데 이 물이 오염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1850년에서부터 52년까지인데 1852년에 런던에서 1년에 10,000명이 콜레라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에 런던은 그래서 모든 과학자, 의사, 정치가 이 콜레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굉장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취과 의사인데 콜레라 연구해서 콜레라가 이렇게 지도로 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 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혀서 물을 말하자면 물 공급을 안 하게 되고 바로 콜레라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는 물이 오염됐다고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위생법을 만들고 도시를 위생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1850년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유럽, 영국으로 시작해서 유럽, 미국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이거는 수돗물 공급을 여과에서 공급하자, 여과 시설을 두자 이렇게 한 건데요. 유럽에서 이런 여과 시설 장치가 만들어진 게 스위스, 독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1890년대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 다 이렇게 도시들의 그걸 다 만들고요. 요건 이제 사망률인데 그 만들기 전에 사망률 10만 명에 85, 만든 다음에 10만 명에 19. 그러니까 여과 장치를 만들었더니 사망률이 뚝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그런 것을 이제 보고 그래서 위생 도시를 위생 설계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시 인식하게 됐고 이게 1900년이고요. 20년, 40년, 60년입니다만 홍역, 성홍열, 결핵, 장티푸스 다 사망률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사실 우리는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 효과적인 항생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니실린이 만들어져서 생산된 건 1942년입니다. 그러니까 1942년까지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백신은 대부분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다 줄어들었다. 그것은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850년 이후, 60년, 70년부터는 우리가 2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철도, 전기 이런 것들 만들어졌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일반 대중이 먹게 되고 식품 보존 또 식품의 운송 이런 것들이 다 되고 고기를 먹게 돼서 유럽에서 고기를 먹게 된 건 1850년 이후입니다. 물론 일반 대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먹는 시대.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의 칼로리 섭취 증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랑 지금하고 평균적으로 미국인의 칼로리 섭취는 1000칼로리가 많습니다. 1000칼로리가 얼마나 많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1000칼로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 자체가 바뀌어서 미국의 비만율은 현재 40%입니다. 같은 기준을 우리가 쓰면 우리는 기준이 좀 다르지만 같은 기준을 쓰면 우리는 3%입니다. 비만율이.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미국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 또 이게 왜 이런가요? 야근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 안 했으면 우리가 오늘 같은 세미나 못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쉬어야죠. 생활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감염병 시대는 아까 위생이라고 하는 것에 줄어든 걸로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만성호흡기 질환, 비만, 고혈압 다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없었다. 그런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은 또 그것을 극복해 갔습니다. 현대의학 자체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겪었고 그렇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질병을 상당 수준 관리 가능하게 했지만 그럼으로써 수명이 증가되는. 수명이 증가되는데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역시 질환자가 또 많아집니다. 근데 질환자가 어느 정도 많냐면은 지금 거의 노인에서 90%가 만성 질환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이제 새로운 질병으로 다시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과거 질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과거 질병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노인 인구 때문에 많아지면서 새로운 관리가 무지무지 어려운 이런 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문제가 얹혀진 거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는 이제까지의 전략은 대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연결하고 그게 이제까지의 우리 인류의 전략이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이뤘고 그렇지만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땅을 넓혀가면 생태계는 줄어들고 생태계에 있던 동물들은 서식처를 잃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우리가 접촉하는 포유류인 박쥐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박쥐는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향 고양이, 낙타, 천상갑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스, 메르스, 코로나입니다. 그렇지만 사스, 메르스, 코로나지만 다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다 박쥐에서 온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럼 박쥐는 그럼 여기서 끝나냐? 박쥐는 적어도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박쥐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300종 이상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 사스가 왔고요. 9년에 신종플루, 12년에 메르스, 우리나라는 15년이지만 세계적으로 12년입니다. 코로나19 19년, 2년, 9년, 12년, 19년. 그럼 여기서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코로나19는 내년까지는 갑니다. 적어도 커브에 의하면 내년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잘해서 내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냐? 끝이 아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시대고 제가 전염병 시대는 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냈다. 물론 바이러스는 남아 있었지만 만성질환 시대 상당히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종 전염병 퇴행성 질환 시대입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 전략은 기껏 갖고 있는 건 임시 대응하는 방역 전략 말고는 현재 없는 거죠.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은 사실은 전략 부재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사실 뭐 제가 전략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뭐 충분히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패러다임, 의료에서도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질병 중심에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의료 전달책에서 의료 협력체. 지금은 다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병원에서 치료받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건강한 사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는 이제는 세계화, 대도시, 세계화 이 전략이 아니라 자족 가능한 중소도시의 사람들이 사는 그렇지만 그 수준은 적어도 의료와 교육이 최고의 수준이 돼야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조건이 갖추어진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